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3으로 구텐베르크 혁명과 디지털 혁명 그리고 디카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디카시가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서 출현하게 된 배경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신인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외모에서부터 사유방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시대가 되면은 인간의 모습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인의 모습을 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2013년도에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니콜라이 램이 유전과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미래의 인간 얼굴은 지금보다 이마가 훨씬 더 넓고 눈도 훨씬 더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주 식민지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지구보다 어두운 어떤 우주 공간을 유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한 고도 문명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뇌 용적이 점점 더 이제 커져서 이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외모도 변하듯이 시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근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용어의 해자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면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선다고 즉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크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는 시작됐다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언한 것입니다. 마침 그해 3월 서울에서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계적 대국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승리하여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고는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의 하나로 비지도 학습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고 학습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딥러닝 방식을 사용해 바둑을 익힌 것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분석하며 학습한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인 인간지능 이세돌을 이긴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KT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이 열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 공모전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역량을 보유한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단체 등 총 3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AI가 쓴 소설이 단어와 문장도 정확하고 내용 전개도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일정 수준을 갖추어 아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미디어의 진화에 따라 삶과 예술의 양식이 바뀌어져 왔는데요. 시도 예가 아님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융복합 현상과 함께
초연결 사회로 이렇게 급격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융복합 초연결 사회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아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과 디카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디카시가 융복합 초연결 사회에서 최적화된 새로운 시의 양식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인데요. 융복합이라는 것은 바로 디카시가 영상과 문자의 융복합 멀티 언어 예술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초연결 사회라는 측면에서 디카시가 순간 포착해서 찍고 순간 은수라고 순간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디카시는 불통의 시를 넘어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의 속성에 가장 맞는 새로운 시의 양식임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의 원론으로 돌아가면 시도 담화의 한 양식으로 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시인은 시라는 양식을 통해서 독자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런 점에서 디카시도 미디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시의 진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역시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라고 하면 원래 서구에서는 창작문학을 포괄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서정시, 서사시, 극시를 모두 창작문학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시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와 대립되는 당시 산문은 역사, 철학, 웅변과 같이 이미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분석, 비판하는 도의문학이었습니다. 시는 원래 운문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마는 오늘날 시라고 할 때는 창작문학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서정시를 일컫는 말인 것은 주제하는 바입니다. 서사시는 소설로, 극시는 희곡으로 분화하여 발전되면서 서정시만 시라는 이름을 달고 운문문학의 대표적 장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서정시라는 개념의 좁은 의미의 시의 발생도 당연 인류의 시작과 함께 연연히 장구합니다. 그럼 인류는 시를 어떻게 창작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원시시대의 미개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즐거울 때 춤을 추고 기쁠 때 흥얼거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흥얼거림이 시의 태초의 모습으로 봅니다. 자기 표현은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 기원을 노동이나 고대 신앙과도 연관지어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감정의 표현, 이 단순한 것이 시의 태초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단순한 시가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고도의 정제된 시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와 함께 시도 혁명적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인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시가 요동치고 있고 거기에 디카시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텐베르크 혁명과 디지털 혁명 그리고 디카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